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시사 매거진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산이 오늘 새벽 투표에서 29표를 얻어 119표에 사우디 리야드에 밀려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민관이 한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19 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재무장을 시작하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닷새째를 맞아서 인질 12명을 추가로 석방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내일 끝나는 휴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궁금해서는요. 70대 시아버지가 40대 며느리를 살해한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훈 교수님, 김광삼 변호사, 김진희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가희 기자, 며느리를 살해한 이 시아버지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지난 27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아버지가 오전 9시 아들 집에 찾아가서 이곳에 있던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건 당일 며느리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범행 당시 아들은 집에 없었고 시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신고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상훈 교수님, 일단 하필 아들이 없을 때 이 범행이 벌어졌는데 이 시아버지가 좀 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시아버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먼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피해망상이겠죠.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퇴행성 뇌질환도 있다고 하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그 현장에 가해자 피해자밖에 없는 상태고 네. 살해한 후에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처하고 횡설수설하는 형태로 봐서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까지만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 시아버지가 퇴행성 뇌질환, 그 피해 망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했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떤 범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게 예방이 가능한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범죄이고요. 또 이제 결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세심한 관리라든가 가족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가족들,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혹시 근데 뭐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족들끼리 이제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누구가 이제 항상 이제 붙어가지고 24시간 보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돌봄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뭐 이 사람을 밀착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차라리 이제 뭔가 좀 이런 어떤 고위험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있다고 보면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살인과 같은 이런 범죄,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수를 하게 되면요. 이게 뭐 감형 사유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살인죄가요. 형법 25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도망다니다 잡힌 경우와는 다르고 아니면 이제 계획적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하는 경우는 형량이 많이 선고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일단 자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형량을 선고하는 데는 아마 참작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뇌와 관련된 장애랄지 예. 또 정신적인 어떤 피해망상 이런 것들이 감경 사유로는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서원 교수님, 일단은 보통 범죄자들이 범행 동기 얘기할 때 일단 뭐 심신미약, 뭐 다른 같은 거 음주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데 일단 이번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일단 피해망상도 심신미약에 들어가나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다른 질환이 MRI나 이런 것으로서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가 왜냐하면 퇴행성이라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의 판정을 받았는지 의사의 정확한 판정이 받았는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님, 가장 여기서 좀뭐 가족들 다 슬프겠지만 이 아드님도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잔혹한 이런 범죄고 안타까운 범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또 가장 힘든 게 이제 또 가족들이고 난감한 것도 이제 가족들일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이런 사고인데 앞으로 이런 사고 좀 뉴스에서 안 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사실 매일 이런 소식 전해드리는데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 좀 지속적인 관리에 좀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좀 당국에서 좀 유심히 지켜보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또 이거 사례입니다. 지난 5월에요.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물탱크에 그 아버지를 예. 가둔 사건인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김진일 변호사님, 친아버지를 살해한 이 남성이요, 뭐 굉장히 동기가 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잔혹하고 그리고 또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아버지나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잔소리 잘 하잖아요. 자녀가 이제 몇 살이 됐던 간에 이제 예. 보통 잔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평소에 이제 잔소리를 해서 이 부분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잔소리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제 당혹스럽고 잔혹한 그런 범죄고 이제 굉장히 또 이 동기가 그냥 단순히 잔소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이 김 씨 측 변호인 역시도 이 범행 당시에 이 김 씨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도 집에서 잔소리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드는데 일단은요, 현장 목격한 그 주민 목소리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되게 무거워 보이는 주황색의 감싸진 뭔가를 좀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그냥 경찰차가 한 10대 가까이 뭔가 강력 사건이 나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자, 배 교수님, 일단은 아들 측 주장 들었을 때는요, 아버지 잔소리에 화가 나서 일단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이 김 씨가 이제 시신 은닉 장소를 몇 개월 전부터 물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CCTV에 청테이프를 묶어서 이렇게 범행을 뭐 숨기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일단은 뭐 계획 범죄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우발적이다. 왜냐하면 잔소리가 들려서 바로 이제 공격했다. 이런 보니까 그건 우발적인데 문제는 다른 상황. 왜냐하면 CCTV가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어갖고 사실 이게 차게 된 것은 주차되어 있는 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수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계획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시신 은닉 장소가 지하 2층에 있는 저수조거든요.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흔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혈흔을 지우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 치고는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청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계획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서 면밀한 부분을 좀 찾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 계획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평소에도 누적돼 왔느냐. 아니면 그것은 지나간 걸 다시 또 분노에 의해서 우발적이냐. 요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일단은 지금 아들 김 씨 측 보니까 이 범행 당시에 또 심신미약도 주장하고 있는데
뭐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이제 살인죄 같은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법정형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 많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신미약을 대부분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감경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사실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스펙트럼 장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이제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감정 결과에 있어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감경을 반드시 해줘야 하느냐. 근데 사실 전에는요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심신미약이 나오면 판사 재량이 없어요. 무조건 감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5년 이상 징역, 뭐 전속살인죄가 7년 이상 징역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5년 이상 징역이면 2년 5개월이 하한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감경을 하면. 그러니까 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죠.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전에는 판사가 무조건 감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신미약을 굉장히 악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 결과에 심신미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판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감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판사의 판단이다, 재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신미약이 나왔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 교수님 일단 궁금한 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계속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자폐 스펙트럼은 좀 어떤 얘기인가요? 어떤 장애인가요? 예전에는 자폐증이라고 네, 했었죠.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폐증이라고 하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모든 어떤 일상생활에서 비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인 부분,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다른 요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넓게 불러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스펙트럼 하고 넓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얘기를 잘하고 사회성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증상 가진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뭐 사실은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모두 일반화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도 범행 수법이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치밀한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폐 범죄자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폐 스펙트럼이라 하더라도 범죄인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이건 명확히 알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해도요. 지금 보면은 수법이 굉장히 치밀하고 좀 교묘한 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장애를 가진 분이라고 좀 느껴지지 않아요.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 부분?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범죄성과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 프로파일러도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에 이것이 판정이 났다고 해서 저도 좀 우려가 되긴 됩니다. 그렇군요.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지속적인 치료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죄질이 일단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감형이 뭐 될까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감형이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일단은 지금 본인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신미약자에 해당할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에는 형을 반드시 감경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법조항이 바뀌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의 죄질이라던가 아니면 전과라던가 아니면 뭐 합의가 됐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감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점점 이런 어떤 감경을 안 하는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이런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대부분 감형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해주지 않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이제 뭐 심신미약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면 요즘에는 사실 이런 주장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추세
추세에 비춰봤을 때는 어떤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감형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이라고만 보기엔 좀 어려운 정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닉을 굉장히 좀 철저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여지고 우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보나 뭐 심신미약 감경도 사실상 어렵고 우발적인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은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감형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가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다뤄보고 있는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이유가 어쨌든 살인은 명백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나중에 뭐 사회에 나와서요 또 비슷한 범죄를 좀 저지를 수 있으니까 강력한 좀 처벌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요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이 어떤 정신적 질환과 관련이 된 경우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살해죄, 살인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환죄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엄벌해야 하는 거 맞죠. 네. 그 엄벌해서 형량이 다 집행을 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면서 정신적 치료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회적보다도 그 안에서 치료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오면 그 정신 질환이 치료되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범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서 이 장애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아마 법원에서 판결할 때 치료 감호를 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 기간은 물론 형에 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상당히 우선이 돼야 하고 만에 하나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에 나올 때 이런 장애가 치료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사회로부터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의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 보호 처분이지 그런 게 있어야 한다. 그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인권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독특한 사건이라 아무튼 뭐 사회적으로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가희 기자, 이번에는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뒤집어 놓은 학부모 얘기라고 하는데 뭐 학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학교가 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를 전교 부회장 시키려다가요.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2월에 다니던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에 이 아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후보들이 이 A씨의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기는 등 선거 규정을 어겼다. 선거 이렇게 규정?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전교 어린이 부회장 당선을 취소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후에 A씨가 여러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지역 맘카페에 뭐 교장, 교감 선생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 고발, 또 8건의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29회에 걸쳐서 300여 건의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결국 학교가 행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업무 방해를 받자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포스터 크기가 좀 커졌다고 해서 당선 취소하는 건 또 좀 이례적이긴 하고요. 네. 어쨌든요. 자, 김진일 변호사님, 일단 뭐 세상에 이런 학부모도 일단 있는데 학교 행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업무 방해를 했다는 거, 뭐 얼마나 민원을 넣었길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만 이제 24건을 넣었다는 것이고 이 학교를 상대로 해서 300여 건의 자료를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마비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민원 넣을 게 어떻게 24건이나 있고 전교 부회장 관련된 건데 선거 관련된 건데 그리고 또 300건이나 자료를 요청할 게 있나 이제 싶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요청한 자료는 이 어떤 본인 자녀의 그 부회장 선거하고 무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업무를 좀 마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한 의도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 학교의 뭐 인사 기록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산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또 이제 사업 내역 이거는 이제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네요.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29차례에 걸쳐서 300여 건의 자료를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측에서는 이게 일일이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문서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뭐 행정 업무라든가 학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민원을 당해서 이제 업무가 방해된 것도 있고 이런 어떤 과도한 자료 요청, 무관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요가 많이 돼서 업무에 굉장히 좀 지장이 많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심하면 업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그 학부모가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교감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한테 당선 무효 각서를 쓰게 하면서 폭력과 고성을 질렀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공론화되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 학부모가요. 아마 진상 중에 진상, 갑인 학부모인 것 같아요. 진상. 예를 들면 자기 뭐 자녀가 부의장 선거에 당선되고도 사실은 당선 무효가 됐다고 하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죠. 그러면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민원을 한번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애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이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도 24건이라지 고소고발 7건 뭐 그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또 거기다 허위로 교감이 당선무효 자녀에게 당선무효에 대한 확인 각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고성 지르고 폭력했다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폭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다음에 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고 선생님들은 명예훼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교권보위원회에서 열어서 사실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뭐 결국은 이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고요. 전학을 갔다고 그래요. 전학을 갔다. 일단 뭐 한번 거꾸로 볼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요 포스터 크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무효됐잖아요. 만약에 자녀분이 네. 이 포스터 크기 때문에 이 당선이 무효됐어요. 그럼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어요? 아니 화 나겠죠. 네. 화 나는데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법조인이잖아요. 그럼 선거 관련 규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 크기가 조금 더 컸느냐, 많이 컸느냐. 이게 또 당선 무효까지 될 만한 사안이냐? 그렇지. 당선 무효 사안인지를 검토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이의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의 제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수능을 해야죠.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맞지 않는다고 하면 뭐 법적으로 뭐 행정심판이랄지 학교에다 이의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학교를 마비시킬 정도 하는 행위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요즘 자녀를 딱 한 명 낳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녀에 대한 편중적인 사랑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배 교수님 일단은 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는데 일단 사회생활을 배우는 학교 아닙니까? 여기서 좀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는 사카마미,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콥터 마미. 그런데 범죄적으로는 미니아우즘 바이 프록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리오네트 증후군. 너무 영어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니아우즘 바이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예. 아이를 조정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사실은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성공을 대리. 그래서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서 이렇게 인형을 하는 것처럼 예. 그게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포괄적으로는 관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독립적이지 않고 그냥 부모의 말만 듣는 그런 인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 부모님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커맘하고 사커마미는 이제 미국에서 축구에 데리고 다니는 학부모들. 그렇죠. 그 축구의 주장이 되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막 쓰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동안 문제가 됐던 게 사카맘이라고 합니다. 그런 엄마들. 그렇군요. 예.
장관 기자, 일단은 최근 교권 침해 관련해서요. 일단 악성 민원이 따르자 교육당국 일단 대응 나서지 않았습니까? 뭐 관련해서 또 다른 고발 계획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한 감독관이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적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서 항의와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 학부모는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학부모의 자녀가 시험 종료령이 울렸는데 답안지를 작성하려던 행위가 이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자 네.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내가 변호사인데 라면서 우리 아이 인생 망가뜨렸으니까 너의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 이렇게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학부모가 좀 뭐 과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감독관의 근무지는 또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거 좀 약간 미스테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독관 선생님이 있으면 이제 명찰을 표명하거든요. 예. 그 명찰 표명하면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그 이름을 학부모에게 알려줘서 학부모가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름만 가지고 찾기는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선생님이 있고 전에 같이 배웠던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도 한번 찾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학교 정도는 알면 아마 홈페이지 정도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의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 이 개인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고 가서 이렇게까지 학교 앞에까지 쫓아가서 이른 시도 하고 굉장히 난리도 피우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학부모가 변호사 출신 스타 강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자기의 행위 자체가 김광선 변호사님하고 비슷하네요. 하 변호사님.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몰랐을까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 사건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부정행위냐 아니냐 이걸 정말 감독관이 잘못 판단했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적 구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법이 정비돼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거 갖고 해결하려는 것은 사적 구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걸 네. 경계해야겠죠. 김지희 변호사님, 일단 이 비상식적이었던 이 학부모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입장문 내고서 사과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 입장문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뭐 주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학부모는 지금 해당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그 관련된 선생님, 그러니까 감독관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 근무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것은 아니고 당시 이제 폐용했던 명찰을 보고 나서 그 교육청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제 그냥 가나다 순으로 돌렸다고 해요. 분명히 이제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뭔가를 이제 뭐 취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1인 시위도 했었는데 1인 시위는 이제 그 학부모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아내 그러니까 그 자녀의 어머니가 이제 한 건데 이 1인 시위를 말리지 못한 것도 이제 본인이 잘못이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변호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뭐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언급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고의라던가 과실이라던가 이런 어떤 단어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이제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밝히게 된 것이지 뭔가 지위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행위는 아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과의 마음을 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뭐 항의도 적정선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선 넘으면 경고 나오고 퇴장 주니까 이거 좀 적정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기자, 이번에 또 태권도 수업 중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30대 태권도 관장이 7살 어린이를 때렸는데요. 손도 아니고 다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일인데 관장이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다리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이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내려찍기로? 아이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태권도 관장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거의
거의 범죄 수는 좀 큰 범죄 같은데 일단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7살 아이의 머리를 다리로 내리찍었다. 자, 이거 아이가 좀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살인미수 아닌 중상해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정도가 처음 있었을까? 한 번 있었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 이제 말로 다 일르는데 이걸 바로 내리찍기가 같다는 것은 중간에도 계속 그거 이전에 어떤 비슷한 형태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가능했다고 하면은 평소에도 이런 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더 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 상황이 조금 좀 궁금합니다. 제 아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앞에 사건 얘기했던 그 1인 시위하고 막 이렇게 업무 방해하고 이런 걸 갖고 사실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응해야 되지 싶지 않나 싶은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벌금 500만 원 선고했고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역시 범행이 굉장히 불량하다.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본인이 전체를 다 인정하고 또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고 또 이전에 뭐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벌금이 전과가 있으면 사실은 중하게 처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약간 형량을 감경해 줄 때 벌금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한 차례 벌금형이 있다 이런 취지의 판결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이랄지 이런 걸 참작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걸로 보입니다.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권도 사범이 이렇게 좀 과격한 발차기를 하면은 뭐 살인 미수 아니냐 뭐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맞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물론 뭐 태권도 관장이면 이 태권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경지에 이른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어느 부위를 가격하느냐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아이가 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저렇게 자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런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살인 미수까지는 가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관장으로서는 뭐 적절하지도 않고 태권도라는 게 사실은 남에게 뭐 해코지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방어하기 위한 그렇죠. 스포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훈육하는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에게 저런 행위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500만 원 벌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죠. 그런데 아마 이제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는 이제 벌금 전과도 과연 유사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해서 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뭐 한 차례 벌금형이긴 하지만 그 전과 있는 분이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게 좀 납득이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이제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법적으로 좀 이제 딱딱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직업의 자유도 이제 존중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제 뭐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뭔가 취업 제한이라던가 이런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으면 사실 이제 뭔가 취업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판결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람 직업이 태권도 관장이면 앞으로도 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그냥 벌금 500만 원만 선고를 하고 뭐 아동 관련 어떤 기관의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무슨 뭐 무기한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반성을 하고 뭐 앞으로는 뭐 아이들한테 뭐 폭행을 한다던가 이런 행위를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 제 아이라면은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509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김유진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의 수사에 달렸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가 밝힌 기준은 불기소 처분, 즉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영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최근 각종 의혹에도 계속 국가대표로 경기에 출전해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엔 조용히 하라는 듯한 골 세리머니로 또 한 번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주전 스트라이커로 주목받던 황의조 선수, 이젠 다른 의미로 주목을 받게 됐네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란 호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 붙인 것 아니냐고 하기엔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요. 북한은 통상 별을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처럼 쓴다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어린 시절 샛별 장군으로 불렸다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호칭을 통해 김주애 우상화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주애는 최근 각종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이 4대 세습, 후계자 임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장면, 이사 가는 날 모습인데요. 우리 이사 가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 교도소 이사이기 때문이죠.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재소자를 이송하기 위해 경찰 30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이송된 재소자 중에는 사형수 100명과 N번방의 주범인 문형욱,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이동 경로 곳곳에 사복경찰을 배치하는가 하면 헬기까지 띄웠다고 하는데요. 이사가 아니라 군사작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시죠.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저희 이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암컷 발언 또 있었답니다. 자,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민주당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 콘서트에서도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원영숙 단장님, 일단 이 발언 앞서서요. 윤핵관 보면은 유인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뭐 설치는 암컷과 좀 비슷한 맥락의 또 발언이에요. 문제의 발언이에요.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하는 발언에 도저히 뭐 금도라는 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전날에 또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찾아보면 또 다른 날에 또 있었던 것도 충분히 저는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그래도 한때 국회의원을 했던 분으로서 이게 가당키 난 일인지 참 그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 기존에 이제 여성 단체들 뭐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전에 뭐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의 인사나 아니면 다른 진영의 인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많이 이렇게 공격하시던 그런 여성 단체들이 지금은 다 조용해요. 무슨 반대를 뭐 했다 그러는데 반대를 그렇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여성 단체가 했다라는 그런 반발이라는 것도 결국 정파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속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고 그리고 이런 게 그래도 한 민주당의 공당으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징계가 뭐 6개월 정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도무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민주당도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공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게 암컷 발언이 처음 나왔던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 발언 전날에 일단 이게 나왔던 건데 일단 설 부위원장님 일단 암컷 발언이 뭐 이전에도 더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의심을 제기하시는데 어떻게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최강욱 의원께서 이 표현하신 것이 참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 침팬지 정치학에 대해서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뒤에 얘기할 건데 네, 말씀해 뭐 주시죠. 비유하면서 이게 나온 내용인데 이 정치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잘못 인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앙컷에 대한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지 저도 정확히 들었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최강욱 의원이 역지사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부인, 본인의 딸이 있으면 딸, 아니면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쪽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그분들에 대해서 앙컷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본인께서 어떤 뭐 발언이 본인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이 앙컷 발언 바로 앞에서 조 전 장관이 이제 본인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침팬지 집단이라고 좀 지칭한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설 부위원장님 일단은 그 발언 듣고서 조국 전 장관이 옆에서 좀 방금 CG로 나왔었는데 하하 하고 웃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영상 보셨을 텐데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뭐 은유적인 표현이다, 비유한다 해서 약간은 뭐 조크,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으로만 보면 이상하죠. 하지만 당시에 어떤 콘서트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이 거기에 뭐 동의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웃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네, 뭐 보여서요? 근데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공개된 장소 그다음에 이것이 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있었잖아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 말을 어디선가 나와 정치적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듣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야 될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정말 최강욱 의원께서 평소에도 어떤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자주 썼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런 막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왜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올까요? 그걸 경고를 한다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이미 없는 분이세요. 이분은 피선거권이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뭐 징계를 받든 뭘 하든 아무 지금 내년 총선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 때 있었던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남영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그분은 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역성 들고 있고 뭐 개딸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다 뭐 진짜 그게 뭐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은 뭐 경고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경고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에는 개딸의 눈치를 보는 거다. 지금 민주당이 개딸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개딸 그분들이 뭐 그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 관여하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그 민주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지금 용인하고 그런 이제 개딸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다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대로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선의 그런 절차들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이런 막말들이 더 계속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고 이게 그 민주당의 어찌 보면 전반적인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정치의 질을 너무 낮추는 그런 행위고 이런 일이 뭐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재발 또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지층 개딸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있어서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50%의 지분이 있어요. 50%의 반영 비율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 소수의 목소리,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권리당원의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이분들은 대부분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리당원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 진구에서 지금 뭐 그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도 계시지만은 네. 부산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현역은 3명밖에 되지 않아요. 전 전재수 의원 말씀을 한번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골목길 그렇게 쎄빠지게 돌면 뭐하냐. 이런 말 한마디면 그렇게 돈 거 그냥 다 그냥 돈 그냥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네. 것이잖아요. 네. 민주당도 어찌 보면 지금 수도권과 호남에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남
부산에서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의 사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뛰고 계신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본인들이 이런 말, 자신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권리당원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네, 갖고 맞습니다. 있는 지역구도. 자, 원장님 일단은 그 두 분 다 일단은 사과 같은 건 안 하고 계신데 일단은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은 친명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요. 내가 그렇게 빌런인가? 내가 그렇게 악당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억울한 태도를 좀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설화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뭐 설화 일으키면 민주당에서 사과하라 그러고 언론에서 사과하라 그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사과하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관련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설화를 일으킬 때는 항상 뭐 너무나 뻔뻔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사과를 뭐 똑바로 뭐 요구하는 그런 주체들도 불분명하고 그러다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뭐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설화를 일으켰을 때 사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뭐 인간관계에서도 예의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래도 한 일국의 그 국회의원을 하셨다는 분이나 아니면 뭐 장관을 하셨다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과연 이게 뭐 민주당으로서 좋은 건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전체의 수준을 낮추는 행위다. 저는 항상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민영배 의원 뭐 사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과라고 네. 보기도 뭐 그 말이 사과라고 볼 수도 있는 어디서 건지 했죠? 모르겠지만 예. 하지만 뭐 최소한의 그런 역할들 자신들이 해야 될 공인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책무를 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설전 부원장님 일단은 좀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이게 막말 공천 심사 뭐 반영하겠다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민영배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에서 거의 독보적인 유시라서 예. 뭐 경선에서 그렇게 큰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진심이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민영배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고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처럼 내가 빌런인가? 내가 그렇게 거물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자기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자꾸 계속 뭐 언론에서 왜 이렇게 떠드는지 뭐 이걸 가지고 자기한테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좀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다면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당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뭐 본인 한국 정치를 위해서라도 좀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단체 채팅방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좀 나왔던 네. 설화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단체방을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단체방이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계세요? 저는 거기 방에는 예. 없습니다. 이거 현직 의원 방 아닐까요? 의원방, 예.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방이네요, 예. 현역 의원 방인데요. 근데 이 방이 뭐 앞에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빼고 다시 만든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면 누군가를 뺄까요? 그럼요.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의원들의 개개인 어떤 이 의견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 유출됐다. 이걸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보여요. 이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게 왜 유출됐다고 그걸 색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곁다리 왜 이런 말이 나가도록 해 이렇게 하는 것을 질책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여러 사람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67명이 있으면 167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너무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정말 뭐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런 어떠한 방증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의원, 적어도 전재수 의원을 위해서라도 막말을 그럼요. 멈춰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숨은 한동훈 찾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요즘 어딜 가나 화제를 좀 몰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법무부 주관 시상식 같은데 한 장관이 저렇게 구석에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의 모습인데 왼쪽 두 개 보면 구석에 계십니다. 가운데는 작년에 가운데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다른 좀 생경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 이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그 수장, 가장 큰 인물이 가운데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다른 모습이에요. 원래 이제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법무부 장관이 그 구석에 서겠다 그래도 아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당겨서 하는 떠밀잖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운데 계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뭐 사양하더라도 아니 그냥 의례적인 사양이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오시라고 자꾸 하는데 저렇게 이제 사진이 결국 나왔다는 것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조금 의전과 관련한 부분을 수평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저런 의지가 아니면 뭐 아마 저런 사진이 아니 내가 뭐 모퉁이에 서겠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진짜 모퉁이에 서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의례적인 사양이지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뭐 시그널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도 그러고 23년도에도 그러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굉장히 어떤 의전을 좀 사양하고 자기가 이제 그 역할로서 더 중요한 사람을 중심에 세우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뭐 일각에서 뭐 쇼맨십이 아니냐 이런 것 보는데 어떻게 보시면?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은 예. 이제는 뭐 한동훈 장관이 거의 리베로다. 꼭 리베로다.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서야지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어. 어느 위치에 자유스럽게 있더라도 주목을 충분히 받으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재직을 하면서 어찌 보면 뭐 권위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을 사소한 것이지만 뭐 문을 뭐 직원들이 열다는 이런 부분들도 없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2023년도, 2024년도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란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국민들이 세워주는 게 권위지 스스로 내세우는 게 권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 입장과는 다르게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전에 문 열어주는 거, 뭐 네. 본인 직접 문 닫겠다, 맞습니다. 뭐 열고 닫고 예, 그런 예. 것도 있는데 원장님 또 다른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선 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 직원한테 씌워주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의전이라는 게 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의전이 계속 편해지고 좋은 거라서 이게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치인의 마음을. 그런 게 한번 편한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더 편해지려고 하고 더 그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인의 마음이 좀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그런 나태함을 발견하는 게 실제로 의전을 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 사람부터 이제 그 해당 정치인 또는 이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 가다듬는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의전을 좀 낮추고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 장관 요새 뭐 최고 스타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배우 이정재 씨하고 저녁 식사한 사진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 후일담이 있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네. 이 사진으로 덕분 분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현상들? 근데 이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그 회사의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네. 그 기업의 어찌 보면 연인 관계에 있는 배우의 친구가 한동훈 장관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뛴다. 이건 주식시장이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단순히 단기간에 투기 세력이 몰린 거라고밖에 볼 수는 없어서 해당 업체명이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를 쳤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게 좋은 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대상홀딩스 뭐 나왔으니까요. 대상홀딩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뭐 분기별로 어떤 수익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이게 오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가 동문이라는 이유로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런 건 정말 어쩌다 한 번 있어야 되지. 네. 이게 주식시장에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하지만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예고된 대통령실 개각 개편이 있는데 일단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하고 선언하고 김기현 대표와 함께 선대위를 맡아서 투톱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이제는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출마를 안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도 사실 뭐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그 민주당과 어찌 보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선봉장 역할을 실제적으로 또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연장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과 가장 전방에서 대척점으로 이제 싸워주는 또 뉴스거리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고요. 다만 이제 뭐 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설은 있는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중심에 서 가지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네. 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 투톱이라는 그림도 아주 뭐 잘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키워드는요. 젖잘싸 경악이라고 저희가 적었는데 젖잘싸 이제 젖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인데 이 말을 한 분이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 그거 짧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지를 모아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만은 지금까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좀 오늘 대표님 겨냥해서 민주당 적진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작심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아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센 발언은 좀 이례적이었어요. 기존의 어떤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의 어떤 어법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네. 말씀하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지난 귀국 후에 너무 참고 계시지 않으셨나. 두 차례 만났을 때는 좀 사이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움직이시려면 정치적으로는 좀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신당 창당을 할 때 어떤 누가 함께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당원 규모로 시작할 것인지, 예. 당시에 시작했을 때 민주당에서 얼마만큼의 당원들이 빠져나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낙연 대표의 어찌 보면 정치 이후의 행보가 좀 힘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지가 나타날 것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 부인하지는 일단 않았습니다. 원장님 일단은 뭐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양양자 대표, 금태섭 의원, 전 의원 연대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남의 당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요. 이낙연 대표나 뭐 그쪽 비명계 쪽에서 조금 더 일찍 활동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6월에 귀국하시고 그때도 굉장히 공항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일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부터 바로 세우는 게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활동하신다 그러면 과연 뭐 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도 의문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연 병리평으로 또 간다는 또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를 뭐 어떤 의미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까지 얘기 나오니까 정치권 굉장히 뭐 풍성하게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잠시 쉬고요.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